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클라우드 인프라와 데브옵스의 기본기를 한번 탄탄하게 다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주니어 엔지니어 면접 질문이랑 답변 가이드 뭐 이런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아, 네네. 그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핵심 개념들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뭐 예를 들면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 차이 같은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하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AWS 네트워킹, VPC나 서브넷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비용 절감, 스팟 인스턴스 얘기도 좀 하고요. 아, 스팟. 이거 중요하죠. 네. 그리고 컨테이너 다루는 쿠버네티스, 뭐 EKS나 GKE 같은 거. 네. 그리고 기본적인 웹 아키텍처, 3계층 구조 같은 것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 면접 앞두고 계신 분들 아니면 그냥 요즘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온프레미스 대 클라우드. 네. 자료에 보니까 라즈베리 파이 서버랑 AWS EC2 비유가 있더라고요. 재밌던데요? 아, 그거요? 네. 집에서 라즈베리 파이 돌리는 거랑 AWS 쓰는 거. 네, 단순히 서버를 직접 사느냐 아니면 빌리느냐 뭐 그 이상의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물론이죠. 그 핵심은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책임의 범위요? 네. 온프레미스는 서버, 네트워크 장비, 심지어 그것들을 둘 공간까지 전부 직접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라즈베리 파이 예시처럼 하드웨어 고장나면 직접 고쳐야 하고. 맞아요. 전기세도 내야 하고요. 반면에 클라우드는 AWS 같은 거대 기업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빌려 쓰는 개념이죠. 아, 빌려 쓰는 거? 네. 필요할 때 클릭 몇 번으로 서버 그냥 띄우고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그렇죠. 갑자기 사용량이 확 늘어나도 오토 스케일링 같은 기능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요. 유지 보수나 보안 같은 것도 클라우드 제공업체랑 사용자가 책임을 나누는 그 공동 책임 모델을 따르게 됩니다. 아, 공동 책임 모델. 그거 중요해 보이네요. 네. 클라우드가 뭐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도 여전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보안 설정 같은 거요.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스타트업처럼 좀 빨리 움직여야 하는 곳들은 클라우드가 유리한데 네, 그렇죠. 금융이나 게임처럼 좀 규제가 까다롭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지연 시간에 민감한 곳들은 여전히 온프레미스를 고려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아주 낮은 레이턴시가 필요한 경우에요.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를 넘어서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을 또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아, 맞다. 하이브리드. 이건 뭐 나중에 더 깊게 다뤄볼 만한 주제 같네요.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킹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트워킹 중요하죠. 고요. 아, 네. 그 비유요. BPC가 단지 전체, 서브넷은 각동, 보안그룹은 집 현관문 보안, NACL은 동입구 경비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거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각자 역할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볼까요? VPC, 그러니까 Virtual Private Cloud는 말 그대로 내 AWS 계정만을 위한 가상의 독립된 네트워크 공간이에요. 나만의 공간? 그렇죠. 이 공간을 이제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게 서브넷이고요. 인터넷이랑 직접 통신해야 하는 웹서버 같은 건 퍼블릭 서브넷에 두고 아, 공개된 곳. 반대로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 프라이빗 서브넷에 두는 거죠. 비공개로요. 네네. 이제 보안을 설정해야 하는데 보안 그룹, 시큐리티 그룹은 개별 서버, 그러니까 EC2 인스턴스 레벨에서 작동하는 방화벽이에요. 서버 하나하나에 붙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서버의 특정 포트, 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으로는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걸 정하는 아주 세밀한 접근 제어죠. 현관문처럼요. 네. 반면에 NACL, 네트워크 ACL은 서브넷 전체에 적용되는 방화벽이에요. 보안 그룹보다는 한 단계 앞에서 트래픽을 걸러내는 거죠. 아, 더 큰 범위네요. 동입구 경비실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브넷에는 어떤 종류의 차량, 즉 트래픽만 들어올 수 있다. 같은 규칙인 거죠. 근데 보통은 보안 그룹 설정만으로도 충분해서 NACL은 그냥 기본 설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외부에서 웹서버, 그러니까 EC2로 HTTP 요청이 들어올 때 이 요청이 성공적으로 도달하려면 어떤 설정들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보안 그룹에서 80번 포트만 열어주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우선 인터넷 트래픽이 VPC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 역할을 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IGW라고 하죠. IGW. 네. 이걸 VPC에 연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모든 외부 IP 주소, 그러니까 0.0.0.0으로 가는 트래픽은 IGW를 통하라 라는 경로를 설정해줘야 해요. 아, 길 안내를 해줘야 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인터넷 트래픽이 서브넷까지 도달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웹서버 인스턴스에 적용된 보안 그룹에서 HTTP 80번 포트죠. 그리고 HTTPS 443번 포트, 이 트래픽을 허용하는 인바운드 규칙을 추가해야 하고요. 들어오는 걸 허용. 네. 그리고 관리 목적으로 쓰는 SSH 22번 포트 같은 경우는 특정 IP, 예를 들어 내 사무실 IP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게 좋겠죠. 보안상이요. 네, 그렇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맞아요. 네클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트래픽을 허용하니까 특별히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정책상 필요하다면 해당 포트들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줘야 하고요. 아, 자료에 나왔던 문제 해결 사례가 딱 이거였는데요. 어떤 거요? 보안그룹 포트는 다 열었는데 접속이 안 돼서 한참 헤매다가 네. 결국 라우팅 테이블에 IGW 경로 설정이 빠진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요. 아, 네네. 그거 맞아요. 그때 진짜 아하 싶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각 구성 요소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랄까 비로소 체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직접 겪어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죠. 단순히 퍼블릭 IP가 없거나 보안그룹이나 NACL에서 막혔을 수도 있지만 그 경로 설정 문제는 진짜 놓치기 쉽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설정 외에도 VPC 여러 개 연결하는 VPC 피어링이라던가 트랜짓 게이트웨이 같은 좀 더 고급 주제들도 있지만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흐름하고 구성 요소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탄탄해야 나중에 복잡한 구조도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네트워크 설정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데 클라우드를 쓰다 보면 이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 비용.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스팟 인스턴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대 90%까지 할인이 된다니 이거 솔깃하면서도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하, 맞습니다. 딱 그래요. 스팟 인스턴스는 AWS가 가지고 있는 여유 컴퓨팅 자원이 있잖아요. 그걸 경매 방식으로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경매요? 네, 수요랑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실시간으로 막 변동하고요. 잘만 활용하면 온디맨드, 그러니까 정가 대비해서 엄청난 비용 절감이 가능하죠. 와, 90%면 정말 큰데요. 근데 핵심적인 함정은 AWS가 그 자원이 갑자기 필요해지면 사용자한테 단 2분의 예고 시간만 주고 인스턴스를 회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분이요? 겨우 2분? 네, 딱 2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아, 자료에 나온 그 머신러닝 모델 훈련 사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비싼 GPU 인스턴스 비용을 스팟으로 70%나 줄였다는 이야기요. 네, GPU 비싸죠. 시간당 $3 넘던 걸 0.9달러로 낮췄다니 와, 이건 정말 매력적인데요. 근데 2분 만에 회수될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작업에 이걸 쓸 수 있을까요? 중요한 서비스 운영에는 절대 못 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는 중단되더라도 큰 피해가 없거나 아니면 중단된 지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작업에 적합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데이터 배치 처리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거. 아, 네. 아니면 CI/CD 파이프라인에서 코드 빌드하거나 테스트하는 거. 개발이나 스테이징 환경 운영하는 거. 또는 상태를 가지지 않는 스테이트리스 웹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워커노드 같은 경우요. 상태가 없으면 중단돼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처럼 중단되면 데이터 정합성이 깨질 위험이 있거나 서비스 중단이 바로 장애로 이어지는 단일 웹서버 아니면 실시간으로 빠른 응답이 중요한 작업들 이런 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결국 비용 절감과 안정성 확보 사이에서 현명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스팟 인스턴스를 쓰다가 갑자기 종료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필수입니다. 자료에서도 작업 중간 결과를 주기적으로 S3나 EBS 같은 곳에 저장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맞아요. 체크 포인팅이라고 하죠. 작업 다 해놨는데 날아가면 정말 허무할 테니까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 때문에 중간 저장의 중요성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죠. 네, 뭐 스팟플릿이나 혼합 인스턴스 그룹 같은 좀 더 복잡한 전략도 있던데 이건 확실히 경험이 더 필요한 영역 같네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요즘 정말 뜨거운 분야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 쿠버네티스. 네. AWS의 EKS, 구글의 GK, 마이크로소프트의 AKS. 이름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왜 필요한 건가요? 그냥 도커만 쓰면 안 되나 싶은데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도커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실현하는 그 기술 자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컨테이너 하나하나. 그렇죠. 반면에 쿠버네티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EKS, GK, AKS 같은 서비스들은 수십,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실제 운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율,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아, 여러 개를 관리하는 거? 네, 여러 서버에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특정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재시작해주고 트래픽이 몰리면 컨테이너 수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스케일링, 뭐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처리해주는 거죠. 확실히 혼자서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물론 쿠버네티스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불리는 핵심 관리 컴포넌트 있잖아요. 그거 고가용성 확보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운영이 어렵군요. 네, 그래서 EKS, GK, AKS 같은 관리형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어려운 컨트롤 플레인 운영을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대신해 주는 거죠. 아, 대신해준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돌아가는 워커 노드 관리랑 실제 애플리케이션 배포, 여기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로컬에서 미니큐브로 연습할 때랑 실제 운영 환경의 복잡성 차이를 언급하면서 관리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복잡한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거군요. 그럼 이 세 가지 서비스, EKS, GK, AKS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다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기능은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각 클라우드 플랫폼의 특성이 조금씩 반영되어 있죠. 어떤 특성이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차이점을 짚어줬는데 예를 들어 EKS는 AWS의 다른 서비스들, 특히 IAM 같은 권한 관리나 VPC 네트워킹하고 통합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파겟 옵션을 쓰면 워커 노드 관리 부담까지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오, 팔게트, 서버리스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GKE는 쿠버네티스를 처음 만든 구글이 제공하는 만큼 안정성이나 최신 기능 도입이 빠르다는 평이 있고요. 오토파일럿 모드는 노드 관리를 넘어서 포드, 그러니까 컨테이너 그룹 단위의 운영을 가능하게 해줘요. 구글이 원조니까 좀 더 잘 알겠네요. 그렇죠. AKS는 윈도우 컨테이너 지원이 강점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 도구나 Azure AD, 사용자 인증이죠. 이런 거랑 통합이 유리할 수 있고요. 아, 윈도우 쓰는 곳이면 AKS가 좋겠네요. 네. 결국 현재 여러분의 팀이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주로 쓰고 있는지, 어떤 기술 스택에 익숙한지, 그리고 각 서비스의 세부적인 비용 모델이나 관리 옵션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특정 서비스가 뭐 절대적으로 좋다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프리티어로 EKS를 써봤는데 로컬에서 쓰던 kubectl 명령어랑 YAML 파일이 그대로 먹히는 걸 보고 놀랐다는 경험담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관리형 서비스들이 쿠버네티스 표준을 잘 따르고 있다는 좋은 예시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관리형 서비스를 쓴다고 해서 모든 게 쉬워지는 건 또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헬미라든지 서비스 간 통신을 제어하는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시, 여러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방법, 코드 변경 시 자동으로 배포하는 GitOps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요. 할 게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상태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이나 로깅, 뭐 프로메티에스나 그라파나 같은 거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여전히 배우고 적용해야 할 고급 주제들이 많습니다. 자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추가 학습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었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3계층 아키텍처, 3티어 아키텍처 이야기인데요. 네, 3티어? 웹사이트 만들 때 흔히 사용하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에서 퍼블릭 서브넷, 그러니까 인터넷에 직접 노출되는 영역에는 어떤 리소스들을 둬야 하고, 만약에 실수로 중요한 걸 프라이빗 서브넷에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료에 재앙 시나리오라고 표현했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3계층 아키텍처는 보통 사용자와 직접 만나는 웹 계층, 그리고 실제 로직을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계층, 이렇게 나뉘죠. 웹, 앱, DB? 네, 보안이랑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각 계층을 별도의 서브넷에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때 퍼블릭 서브넷에는 반드시 인터넷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연결이 필요한 요소들이 위치해야 해요. 반드시요.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로드 밸런서, ALB나 NLB 같은 거요. 아, 트래픽 분산해 주는 거. 그렇죠.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여러 웹서버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해야겠죠. 둘째는 NAT 게이트웨이입니다. NAT 게이트웨이? 네, 아까 나왔었죠. 네.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서버들이 외부 인터넷으로 나갈 때 예를 들어 OS 업데이트를 받거나 외부 API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출구예요. 이 출구 자체는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하니까 퍼블릭 서브넷에 있어야 하고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 맞습니다. 셋째는 베스천 호스트 혹은 점프 서버라고도 하죠. 베스천 호스트. 네, 관리자가 보안상 안전하게 프라이빗 서브넷의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 서버예요. 관리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베스천 호스트에 먼저 접속해야 하니까 이 서버 역시 퍼블릭 서브넷에 있어야 하는 거죠. 아, 관리자용 문이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그 재앙 시나리오가 정말 와닿았어요. 하나는 로드 밸런서를 실수로 프라이빗 서브넷에 뒀더니 웹사이트 주소는 맞는데 계속 접속 시간 초과, 타임아웃만 뜨는 상황이었죠. 아, 네. 로드 밸런서가 인터넷 트래픽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또 다른 시나리오는 NAT 게이트웨이를 프라이빗 서브넷에 뒀을 때인데 이러면 안에 있는 서버들이 밖으로 나갈 방법이 막혀버려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도커 이미지 다운로드가 전부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렇죠. 외부 통신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정말 기본적인 배치 원칙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배치는 이렇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네트 게이트웨이, 베스천 호스트를 배치하고요. 네, 공개되어야 하는 것들. 네. 그리고 웹 서버나 애플리케이션 서버처럼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인스턴스들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두는 거죠. 내부망에. 그렇죠. 그리고 가장 민감한 데이터베이스, RDS 같은 거요. 이건 보통 또 다른 프라이빗 서브넷에 두어서 접근을 더 엄격하게 제어합니다. 한 겹 더 보호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구성하면 외부 노출은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통신은 가능하게 하는 그 최소 권한 원칙하고 심층 방어, 디펜스 인 뎁스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아, 보안적으로 좋군요. 네. 네트워크 흐름을 보면 사용자는 인터넷에서 로드 밸런스 퍼블릭을 통해 웹서버 프라이빗으로 들어오고 웹서버는 필요할 때 네트 게이트웨이 퍼블릭을 통해 인터넷으로 나가고 관리자는 베스천 호스트 퍼블릭을 경유해서 웹서버 프라이빗에 접근하는 거죠. 네, 흐름이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그리고 이런 기본 구조 외에도 VPC 엔드포인트를 써서 AWS 서비스랑 프라이빗하게 통신하거나 프라이빗 링크로 서비스 간 연결을 아예 인터넷망 안 거치게 하거나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여러 VPC를 엮는 등등 더 복잡하고 안전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방법들도 앞으로 계속 탐구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있군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 비교부터 시작해서 AWS 네트워킹의 기본 요소들, 비용 효율적인 스팟 인스턴스 활용법, 그리고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의 특징과 선택 기준, 마지막으로 3계층 아키텍처에서의 올바른 자원 배치까지 정말 알찬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네,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건 클라우드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밑단의 원리나 구성 요소들을 깊이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점이겠죠. 정확합니다. 오늘 다룬 개념들은 각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시너지를 내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 네, 네트워크 설계가 인프라 전체의 안정성과 보안을 좌우하고 어떤 인스턴스를 선택하느냐가 비용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관리를 혁신하고요. 이 조각들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드는 시스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이 서버를 직접 만지는 인프라 엔지니어든 코드를 짜는 개발자든 아니면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기획자든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기술 여정에 아주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잠시 스쳐 지나갔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있잖아요. 온프레미스의 안정성과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의 유연성, 이 둘을 결합하는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네, 그렇죠. 요즘 많이 이야기되죠. 만약 이러한 하이브리드 능동이 미래의 표준적인 인프라 모습이 된다면 기존의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단독 환경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관리 방식이나 네트워킹의 도전 과제들이 생겨날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